요르단의 한 여성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인생을 바꿨다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녀는 드라마 속 이야기와 낯선 사회의 모습에 끌려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따뜻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르단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라일라 알자이드입니다. 상류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요르단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제약과 억압 속에 놓여 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법은 위험한 영역이다. 시선을 끌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하지만 저는 침묵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침묵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부당 해고를 막았고 어린 소녀가 강제 결혼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상대는 법이 아니라 사회였고 그 사회는 늘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누워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논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법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법을 차가운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다리로 사용하는 사회라면 그건 제가 지금껏 꿈꾸던 세계에 가장 가까운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글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고 법제도와 사회구조, 다큐멘터리와 뉴스까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라는 개념, 공동체, 밥 한 끼라는 말들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침 국제인권교류 프로그램의 한국 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가 떴고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이라는 단어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행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를 가장 막막하게 만든 고민이 바로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였습니다. 결국 저는 유럽에서 열리는 인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에서 유럽은 학문과 교양, 교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간다 하면 비교적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겠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 설명이 부족한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문은 요르단에서도 이름 있는 상류층 집안입니다. 아버지 쪽은 법조계와 정치권 인맥을 폭넓게 갖고 있고 어머니는 젊은 시절 유럽에서 유학하며 지성과 교양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그런 배경 덕분에 저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고 국제인권법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저를 자유롭게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저는 늘 조심하고 단정해야 했습니다. 웃을 때도 말할 때도 옷을 고를 때조차 신중해야 했고 감정은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집안의 얼굴이다. 단정하고 실수 없이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딸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답답한 굴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걸 알기에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제게 크나큰 죄책감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린 해방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내려다보며 이상하게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연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서울은 상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다정한 곳이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곡선 가게에서 들리는 전통 악기 소리, 가로등 아래 따뜻하게 웃는 상인들, 저는 그 모든 것에서 낯선 위안을 느꼈습니다. 연수 시작과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후 마을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문화를 체험하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윤재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청년들과 노인들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게 묵묵히 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으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도 변호사도 아니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 닿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정보다 마음을 먼저 내어주고 논리보다 상황을 품어내는 태도, 처음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등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상한 사람이네라는 생각과 어쩐지 우영우의 한 장면 같기도 하다는 기묘한 낯설미 머릿속을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어느덧 3주째 조용한 북촌의 골목은 이젠 낯설지 않았고 연수원 근처 슈퍼의 주인 할머니는 제가 들어오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재원 씨를 처음 본 그날 이후 머릿속이 자꾸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던 법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을 규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과 관계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사람. 처음엔 솔직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현실감 없는 이상주의자 아닐까 하는 경계심도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말투도 걸음걸이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요. 그 사람이 만든 공기의 결이 제 안에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연수 기간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연수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의 리듬을 압축해 놓은 듯한 공간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은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선 말쑥한 정장을 입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던 여성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선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마케팅 자료를 정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모차를 옆에 두고 아이가 깰까 조심조심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분도 계셨죠. 처음엔 그냥 도시의 풍경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여성들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시간과 공간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이 어쩐지 뭉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꽤 낯설었습니다. 요르단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늘 시선과 판단 속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외출하거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길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그 모든 것이 제약이자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자기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삶의 서사를 자기 손으로 쓰는 중이었죠. 왜 우리는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마치 거울처럼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집안에 알려질까 조마조마했던 날들. 대학교 진학을 위해 밤새 공부하며도 여자는 법대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친척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한국의 일상은 여성이 자기 목소리로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제 가슴 속에 조용한 열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루는 연수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젠더 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래의 한국 여성 변호사. 그녀는 명확한 언어로 소신을 이야기하며 남성 패널과 대등하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당당한 어조, 거침없는 질문, 그리고 유려한 논리를 펼치는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그 자유를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수많은 싸움 끝에 쌓아온 권리일 테죠.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유는 가능하다. 단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던 건 우리 사회였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연수 프로그램 중 김장 체험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시민 문화센터였고 도시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였죠. 처음 보는 풍경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절인 배추가 수십 포기, 빨간 양념은 들통 가득.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도 웃고 농담하고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장하는 게 혼자 하면 끝도 없는데 같이 하면 으샤으샤 금방 끝나요. 이게 같이 하면 더 재미나. 힘들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 으샤으샤에 끌려들었습니다. 점심이 되자 수육이 삶아지고 막 만든 김치와 함께 사람들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는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맵고 너무 강렬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 입, 두 입 자꾸 손이 가더군요. 그날 손끝은 얼었지만 마음은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장에서 작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청년 상인들이 가게 앞에 스피커를 놓고 음악을 틀자 그 소리가 시끄럽다며 어르신 몇 분이 항의하면서 언성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저는 본능적으로 개입하고 싶어졌습니다. 규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지? 소음 관련 조례가 있었던가? 상가거리 안에서의 데시벨 허용치는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조항과 사례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얽힌 사람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윤재원 씨는 말없이 사람들을 근처 커뮤니티 센터로 이끌었고 탁자 위엔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서로 얘기만 들어봐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생각만 나눠보면 돼요. 어르신들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어. 요즘엔 동네가 동네 같지가 않아서 속상했지. 어르신 불편하셨다니 죄송합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손님을 끌려다 보니 라고 청년 상인이 말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말들 사이에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한 절차 없이도 작은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장사를 마친 후 어르신들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기로 했고 어르신들은 음악을 오후 4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엔 판결문도 판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말보다 묵직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며 만들어낸 변화. 그건 제가 그동안 익혀왔던 법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제가 처음으로 체감한 정의 본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규칙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방식 그건 분명 제가 꿈꿔왔던 정의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재원 씨와 함께 막걸리 집에 들렀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라일라 씨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땠어요?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일라 씨랑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계속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함께 있으면 즐겁고 윤재원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유럽 연수라고 거짓말을 했죠. 우리 가족, 특히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모르세요. 이번에 요르단에 가면 정략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요. 말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앞에서는 처음으로 감추지 않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막걸리 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이 안 돼요. 당신은 가끔은 이해도 안 될 만큼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당신을 존경하고 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한국의 밤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고 하늘의 달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저는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윤재원 씨와의 시간도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인사, 가벼운 농담, 함께 걷는 길 위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연수원 근처 카페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르단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여들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일라,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유럽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요. 사촌 아흐마드가 봤다. 내가 SNS에 올린 사진 말이다. 한복 입은 그 사진. 전 세계 사람 다 볼 수 있게 올렸더구나. 그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몰랐던 거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진은 단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한 하루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가문의 딸이 전통을 저버리고 타 문화에 동화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즉, 가문의 통제력에 금이 간 증거이자 혼사 상대 가문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이미 약혼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너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여자는 더 이상 이 집안에 필요 없다. 내 약혼자, 그가 원한다면 내가 직접 한국으로 보내 널 데려오게 할 수도 있다. 넌 지금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기류 속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건 안다. 하지만 가문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야. 넌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지만 동시에 어딘가 작은 무언가가 서서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내 선택을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더 깊어진 주름 아래에서 천천히 감겼다 떴습니다. 그게 내 최종 결정이냐? 네. 아버지, 이곳에서는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말이 끝났을 때 화면 속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화면 밖으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너의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거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이해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마음 한켠이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저 자신의 결심이 제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윤재원 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당신이 당신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는 잠시 말끝을 맺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정에 제가 옆에 있어도 된다면 그건 저한테도 큰 기쁨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처음으로 윤재원 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댁은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라일라 씨. 윤재원 씨의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밥상 위엔 손수 만든 된장찌개와 고소한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저는 한국식 인사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하루 5번 기도드리고 할랄 음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종교가 꼭 방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아직 많이 모르지만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 2번째 삶을 시작한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윤재원 씨와 저는 서울의 한 구청과 협업해 다문화 인권 워크숍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이주 여성들과 함께 노동법, 의료 서비스, 가족 보호 정책 등을 소개하고 그들이 겪은 차별과 어려움을 직접 듣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단지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듣는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부모님과의 관계였죠. 그날의 마지막 통화 이후
저희는 완전히 단절된 듯 연락은 없었고 제 쪽에서도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원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안 될까? 당신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해줘. 처음엔 무모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르단의 문화, 종교, 언어,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요르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온 나라와 낯선 얼굴들 앞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라일라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그 마음 하나로 배워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우리 가족을 떠난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그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만 말하긴 어렵겠구나.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어머니에게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 지내고 있니? 그날 저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요르단을 오가며 양국 여성 인권과 문화 교류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연대를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서울에서는 청년 대상 인권 워크숍을, 요르단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윤재원 씨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갈 때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고 돌아오는 날이면 반드시 인천공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이별이었지만 묵직한 응원이 늘 함께했습니다. 요즘은 양평 시골집 부엌에서 양가 어머니가 나란히 김치를 담그며 서로의 문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할랄 된장으로 담가볼까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국경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라는 걸요. 지금 저는 두 개의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고향의 정체성과 한국이라는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요. 그리고 저는 자주 되뇌입니다. 한 사회의 위대함은 그 사회가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품어주는가에 달려있다고. 한국은 저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도보다 따뜻한 설명이 있었고 규정보다 앞선 공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였던 사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살아본 한 외국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